응신 게스트하우스의 운명의 밤. 2012년 7월 3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산타우시 롱우구의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멀리서 들려오는 행상들의 익숙한 외침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대부분의 집들이 문을 굳게 닫은 채 잠에 들었지만 몇몇 가게들은 여전히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룽우구 거리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농신 게스트하우스의 붉은 네온사인만이 기이한 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다. 도시의 번잡함과 시골의 한적함이 교차하는 이 외진 곳에서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농신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왕효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3층 계단을 닦고 있었다. 손님들이 남긴 신발 자국들을 닦아내던 그녀의 눈에 이상한 얼룩이 들어왔다. 붉은색 점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순간 잠이 덜 깬 탓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다. 그러나 다시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핏자국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핏자국들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바로 2분 전,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계단을 급히 내려가던 한 손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핏자국이 시작되고 있었다. 왕효연은 강한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남자가 끌고 간 가방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왜 저렇게 황급히 떠나는 거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자를 뒤쫓아 달려나갔다. 손님, 잠시만요. 이 핏자국은 뭐죠? 왕효연의 외침에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얼버무렸다. 아, 별거 아닙니다. 실수로 손을 베었는데 너무 서둘러서 미처 닦지 못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왕효연이 더 캐물을 틈도 없이 남자는 급히 차에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다급함과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불안감은 왕효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가 머물렀던 방이 어디인지 물었다. 남편은 306호라고 대답했다. 306호. 왕효연은 남편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저 가방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남자가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306호 방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그 닫혀가 비밀스러운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방 안에서 풍겨오는 낙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젠심의 절규가 울려 퍼지다 왕효연이 306호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낙스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된 방은 그녀의 불길한 예감을 더욱 키웠다. 침대보와 이불은 칼같이 접혀 있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보통의 손님들은 방을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치우지 않는다. 이 과도한 정리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행위처럼 보였다. 남자는 송에 베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청소할 시간이 있었을까? 아니면 손을 베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을까? 그녀는 마치 유령에게 이끌리듯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정상인 듯 보였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는 것이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본능은 외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화장실 문에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검은색의 커다란 여행 가방이 보였다. 손잡이 부분은 바닥에 끌린 듯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남자가 급하게 끌고 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왕효연은 조심스럽게 화장실 안으로 발을 디뎠다. 가방은 변기 옆에 놓여 있었고 지퍼는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방에 닿았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차가운 감촉이 소름 끼쳤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 가방을 열었을 때 그녀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본능이 그녀의 손을 움직였다.
왕효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열었다. 가방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그녀는 비닐봉투의 끄트머리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봉투가 풀어지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것이 쏟아져 나왔다. 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왕효연은 그대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가방 안에는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하얀 얼굴의 여자 머리가 놓여 있었다. 생기 없는 두 눈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절단면에서는 끈적한 피가 배어나와 가방 안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녀의 비명을 들은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306호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화장실 바닥에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남편은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아내가 공포에 질린 채 손가락으로 가방을 가리켰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검은 여행 가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가방 안에서 기괴한 형태로 놓여있는 여자의 머리, 그리고 그 머리 아래 비닐봉투에 쌓인 채 드러난 다른 신체 부위들. 허벅지와 팔, 종아리 등 여러 조각으로 나뉜 채 발견된 시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도살당한 동물의 고기처럼 잔혹하게 토막나 있었다. 그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몸을 떨었다. 밤의 정적을 깬 것은 그들의 공포에 질린 흐느낌뿐이었다. 그들은 직접 시신을 만질 용기조차 없었다.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부터 룬신 게스트하우스는 한 쌍의 부부에게 안식처가 아닌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다. 공포가 깃든 현장 경찰이 도착했을 때 룽신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공포와 혼돈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고 붉고 푸른 조명은 게스트하우스를 기괴한 색깔로 물들였다. 인근 주민들과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상인들까지 호기심에 이끌려 몰려들었다. 306호로 향하는 계단은 이미 폴리스 라인으로 막혀 있었지만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긴장감은 모든 사람에게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게 했다. 306호 안은 차가운 조명 아래서 더욱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방 전체는 낙스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로 가득했다. 법의학팀은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다. 이불과 베개는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인간의 잔혹한 흔적이 숨어 있었다. 검은 여행 가방에서 꺼낸 희생자의 머리는 청백한 얼굴과 풀리지 않은 눈으로 모두를 응시하고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를 뒤집었다. 핏자국은 이미 굳었지만 절단면에서는 여전히 끈적한 액체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가방 안에 다른 신체 부위들도 꺼내졌다. 허벅지, 팔, 종아리 등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잘려져 있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해부하듯 정확하고 잔인하게 분리된 시신은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잔혹한 수법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고 공인한 원적인 관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화장실은 사건의 핵심 현장이었다. 락스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법의학팀은 놓치지 않았다.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벽과 타일 틈새를 조사하자 미세하게 남아있는 핏자국들이 발견되었다. 이 핏자국은 희생자의 혈액과 일치했다. 살인자는 이곳에서 끔찍한 해체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분명했다. 법의학 분석팀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희생자는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키는 약 1.6m,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목에는 붉은 끈이 감겨 있었다. 이 끈은 그녀가 질식사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사망 시점은 발견되기 24시간 이내로 추정되었다. 방 안에서는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서류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범인이 매우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침대에 남겨진 흐릿한 발자국은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명확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기결되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의학 지식이 있거나 도축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 종사했거나 혹은 이미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연쇄 살인마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운신 게스트하우스의 비극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긴급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모든 수사의 초점은 306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손님, 즉 가짜 신분으로 알려진 타거핑에게 맞춰졌다. 그날 밤 산타오 씨는 끔찍한 사건의 충격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범죄 현장 수사가 계속되자 경찰은 능신 게스트하우스의 306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다. 살인자가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밀함 속에는 뜻밖의 허점들이 숨어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방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침대 매트리스의 모서리에서는 피가 묻은 지문 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문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낙스에 의해 희미해진 탓에 정확한 신원 파악은 불가능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방 한쪽 구석의 쓰레기통 안에서 나왔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쓰레기들 속에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몇 개의 낡은 화장품 샘플과 먹다 남은 말린 매실 한 봉지가 발견되었다. 화장품은 매우 저렴한 제품이었고 이는 희생자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매실 봉지에는 중국 중산시 식품관리국의 품질검사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작은 흔적 하나는 희생자가 중산시 출신이거나 최소한 그곳을 거쳐왔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수사팀은 즉시 중산시 공안국에 연락하여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동시에 게스트하우스 밖의 모든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끝없는 인내심을 요구했다. 범인이 카메라를 피해 새벽에 도착했거나 아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수천 개의 CCTV 영상을 돌려본 끝에 그들은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룽신 게스트하우스 근처 사거리 CCTV에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바로 게스트하우스 주인 왕효연이 묘사한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 타거핀이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거리를 걷다가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다. 대화를 나누던 그들의 표정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손짓을 해가며 즐겁게 이야기했다. 이 여성이 바로 살해당한 희생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두 사람이 함께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그 이후로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은 다시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게스트하우스의 CCTV가 정전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던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의 일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범인이 의도한 것일까? 게스트하우스 3복 7호에 머물렀던 투숙객의 증언도 추가되었다. 그는 오후 2시경 옆방인 306호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누군가 쥐나 바퀴벌레를 보고 놀라 소리 지른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그의 무심코한 말이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모든 증거는
타거핀이라는 가명기에 숨어있는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매실봉지에 찍힌 중산시의 도장, CCTV에 포착된 붉은 원피스 여성의 모습. 이 두 가지 단서가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치정살인이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연쇄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연쇄범죄의 희생자는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이 아니었다. 붉은 원피스 여성의 정체, 산타우시 공안국은 농싱다오싱 게스트하우스 밖 CCTV에서 포착된 붉은 원피스 여성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했다.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사건 당일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승객을 내린 모든 택시 기사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한 택시 기사가 그녀를 기억해냈다. 택시 기사는 그 여성이 중산시에서 산터우로 오는 장거리 버스에서 내린 뒤 자신의 택시를 탔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택시에 타자마자 농싱 게스트하우스로 가달라고 했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서둘러 내렸다고 했다. 이 증언은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중산시에서 출발한 장거리 버스. 이것이 바로 수사팀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산타우시 공안국은 즉시 중산시 공안국에 연락하여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양측 경찰은 협력하여 중산시의 모든 장거리 버스 터미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버스 회사 기록과 CCTV를 샅샅이 뒤졌다. 드디어 사건 당일 산터우행 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바로 CCTV에서 봤던 붉은 원피스 여성이었다. 버스 티켓 발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의 이름은 장샤오이 30세였다. 수사팀은 장샤오이의 신상 정보를 토대로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남편인 송웨이, 그나 이미 며칠째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장샤오이는 친구가 소개해준 좋은 일자리가 있어 산터우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는 아내가 평소 장거리 이동을 잘 하지 못하고 산터우에 아는 친척이나 친구도 없다는 사실에 의아해했다. 경찰은 송웨이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하여 룽싱다오스 타우스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대조했다. 결과는 일치했다. 끔찍한 방법으로 토막난 시신의 주인은 바로 장샤오이였다. 이로써 희생자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장샤오이는 31세의 여성으로 중국 산시성의 시골 출신이었다. 남편 송웨이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그녀는 집 근처의 미용실에서 일을 했다. 송웨이는 아내가 누구와도 불화가 없었고 사회생활도 단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송웨이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장샤오이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 탐문했다. 그곳에서 밝혀진 진실은 송웨이의 말과는 전혀 달랐다. 이 첫째 장샤오이의 직장 동료 쩐쩐은 장샤오이와 송웨이의 부부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 송웨이는 장샤오이에게 무관심했다고 한다. 사실상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다. 쩐쩐은 장샤오이가 최근 인터넷 채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고 귀뚱해 주었다. 그 남자는 산터우의 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젊고 잘생겼으며 돈도 많았다고 한다. 장샤오이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산터우에 갔다고 말했다. 장샤오이가 쩐쩐에게 말했던 잘생기고 젊은 사업가라는 단서는 수사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타거핑은 대머리의 40대 중년 남성으로 장샤오이가 묘사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면 타거핑은 과연 누구이며 장샤오이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장샤오이에게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이 의문은 타거핑이라는 가명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진실을 드러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었다. 나빠스 두 얼굴의 남자, 미궁에 빠진 단서. 장샤오이의 직장 동료 쩐쩐의 증언은 수사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쩐쩐의 말에 따르면 장샤오이가 만난 남자는 잘생기고 젊으며 돈이 많은 사업가였다. 하지만 CCTV에 찍힌 타거핑은 대머리에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이었다. 이 두 가지 정보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었다. 과연 장샤오이는 두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범인 타거핑이 장샤오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였던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팀은 타거핑의 사진을 들고 다시 쩐쩐을 찾아갔다. 쩐쩐은 사진을 보는 순간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샤오이가 말한 그 남자는 훨씬 젊고 잘생겼어요. 이 사람은 아저씨잖아요. 쩐쩐의 단호한 확신은 수사팀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듯했다. 수사팀은 이제 두 개의 용의자를 동시에 추적해야만 했다. 하나는 농심 게스트하우스에 마지막으로 투숙했던 타거핑이라는 가명을 쓴 정체불명의 대머리 중년 남성. 다른 하나는 장샤오이가 만났다고 말한 정체불명의 젊고 잘생긴 사업가였다. 이 둘 중 누가 진짜 살인범일까? 혹은 이 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없을까? 경찰은 먼저 장샤오이와 잘생긴 사업가가 주고받았을 온라인 대화 기록을 찾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장샤오이의 휴대전화는 초기화되어 있었고 온라인 계정 기록들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범인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 분명. 그때 중산시 경찰청으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가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들은 최근 중산시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정보와 장샤오이의 실종 정보를 비교하고 있었다. 두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와 데이트를 약속하고 사라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팀은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때 한 형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만약 타거핑이 장샤오이를 속여 만났다면 그는 온라인에서 어떤 프로필을 사용했을까? 타거핑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경찰은 장샤오이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샤오이가 타거핑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는 곳과 직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장샤오이가 말한 잘생긴 사업가는 산터우의 자재회사를 운영하며 종종 중산에 와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범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돈? 아니면 다른 무언가? 수사팀은 장샤오이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했다. 삭제된 기록 중에서도 복원된 내역을 통해 장샤오이가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번호는 사건 당일 오후 타거핑이 룽싱 게스트하우스 밖에서 통화했던 바로 그 번호였다. 수사팀은 이 번호의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통신사 기록을 통해 이 번호가 가명으로 개통되었으며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중산시에서 산토우에 이르는 모든 지역의 통화기지국 기록을 분석하여 이 번호가 자주 사용된 특정 지역을 파악했다. 그곳은 바로 산토우 외곽의 한 외딴 마을이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타거피라는 가명 뒤에 숨어있던 범인은 온라인에서는 젊고 잘생긴 사업가로 자신을 위장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 갈취가 아니었다. 그의 심리에는 뭔가 뒤틀린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한편 산토우와 예년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피해자들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결혼 생활이 불행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욕망을 범인이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범인은 그들의 약점을 간파하고 그들이 원하는 통화 기차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덫을 놓았던 것이다. 타거핑이라는 가명은 단순한 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의 또 다른 자아였다. 그리고 이 자아는 여러 여성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이양 씨의 미제 사건, 어둠 속의 연결고리. 산터우시, 경찰이 장샤오이 살인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이양 씨, 이수영 공항국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걸려왔다. 그들은 산터우시에서 발생한 통학살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는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양시에서도 몇 달 전 한 여성의 시체가 끔찍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물론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아 있었다.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흡사했다. 시신이 잔혹하게 절단되었고 그 흔적들이 치밀하게 은폐되려 했다는 점.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두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산터우와 이양, 두 도시의 경찰은 즉시 공조 수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각각의 사건 파일을 교환하며 면밀히 분석했다. 이양 씨의 사건은 산터우의 사건보다 훨씬 더 단서가 부족했다.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범인의 흔적은 거의 전무했다. 하지만 산터우 사건에서 확보된 타거핑의 흔적과 장샤오이의 통화 기록은 미제 사건의 벽을 깨부술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장샤오이의 휴대전화 보관 기록에서 발견된 미등록 번호에 주목했다. 이 번호는 타거핑이 소유한 번호임이 확실했다. 경찰은 이 번호가 이양시에서도 사용된 기록이 있는지 통신사에 조회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번호는 산터우뿐만 아니라 이양시의 특정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 지역은 바로 이양시 외곽의 한 외딴 마을이었다. 이양시 경찰은 그곳에 이양시의 미제 사건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장소와 가까운 곳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타거핑이 두 사건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장샤오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이양시에서도 이미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연쇄 살인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살인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새롭게 구성된 공조 수사팀은 이양시의 용의자 추적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타거핑의 가명인 타거핑을 검색하는 대신 그의 신체적 특징인 대머리, 중년 남성을 키워드로 삼아 이양시의 모든 주민과 방문 기록을 조사했다. 이양시 경찰은 최근 이 지역에 이주해온 한 남성을 주목했다. 그의 이름은 42세로 구이저우성 출신이었다. 그의 외모는 타거핑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다. 정양푸는 이전에 인쇄소에서 일하다 해고되었고 현재는 불법 콜택시 운전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그가 이양시와 산토우시를 오가며 범행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다. 경찰은 정양푸의 거주지를 급습했다. 그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룽싱 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다. 이 사람, 옷차림이 저랑은 다르네요. 저는 이런 깔끔한 옷 입을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산더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양푸는 끝까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은 그를 산더우로 압송하여 게스트하우스 주인 왕효연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왕효연은 그를 보자마자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저 대머리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룽싱 게스트하우스 306호에서 발견된 지문이었다. 정양푸의 지문은 매트리스에 묻어있던 피 묻은 지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된 정양푸는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단순히 장샤오의 살인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양시의 미제 사건,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의 실종과 죽음에 대한 차가운 고백이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가면 뒤의 괴물, 정양푸의 자백. 정양푸가 체포되어 산토우 경찰서로 압송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분노했다. 그는 룽싱 게스트하우스의 CCTV 영상을 보면서도 영상 속의 자신과 실제 자신의 차이를 강조했다. 저는 평범한 콜택시 운전수일 뿐입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셔츠를 입을 돈도 없고 굳이 산토우까지 올 이유도 없어요. 분명히 착각하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정양푸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지만 그가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대머리는 오히려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왕효연은 정양푸를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대머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라고 외치며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의 증언은 정양푸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렸다. 수사팀은 정양푸의 지문을 채취하여 306호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피 묻은 지문과 대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지문은 100% 일치했다. 과학적인 증거 앞에 정양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모든 저항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정양푸는 침묵을 깨고 자백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가 뱉어내는 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타거핑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장샤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성들에게도 접근했다고 털어놓았다. 타거핑이라는 이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돈을 뜯어내고 재미삼아 여자들을 가지고 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너무 추잡했어요. 정양푸는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들이 대부분 결혼했거나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과 쾌락을 위해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여성들을 배신자, 돈만 아는 속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리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가짜 사랑을 원했어요.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정양푸의 자백은 그의 뒤틀린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교훈을 주려는 행위로 미화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가 만난 여성들이 불륜을 저지르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는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는 과거 그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여자친구에게 겪었던 배신과 상처가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이었다. 경찰은 정양푸가 정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 끔찍한 행위의 이면에 어떤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야 했다. 그의 자백은 단순히 장샤오이 사건의 범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
연쇄살인범의 탄생 배경과 심리를 파헤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정양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야기하며 이제 그 모든 어둠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상상 이상의 잔혹함을 담고 있었다. 퍼지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타거핑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유혹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가라고 속이기 위해 낡은 노트북과 몇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여성들과 동시에 대화했다. 그의 삶은 오직 이 기만적인 놀이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장샤오이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소름 끼치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찾는 사람. 나는 그런 여자를 싫어해요. 정양푸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들이 돈과 성적 쾌락을 쫓는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장샤오이 역시 그런 부류의 여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롱신 게스트하우스로 유인했다. 장샤오이는 그 선물이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일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양푸의 선물은 잔혹한 심판이었다. 게스트하우스 306호에 들어선 두 사람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장샤오이는 중산시에서 사온 말린 매실을 꺼내 정양푸에게 권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정양푸의 내면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장샤오이가 자신을 잘생긴 사업가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겼다. 그가 장샤오이에게 건넨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서서히 조여드는 덫이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양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장샤오이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자신에게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했다. 장샤오이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장샤오이는 속았다는 배신감에 소리를 질렀고 정양푸는 그녀의 비명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정의의 사도가 아닌 순수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괴물이었다.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무... 정양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끔찍한 순간을 묘사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붉은 끈으로 장샤오이의 목을 졸랐다. 장샤오이가 저항했지만 그녀의 몸부림은 무력했다. 숨이 막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두 눈은 공포에 질려 부릅떠 있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지자 정양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기이한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시신을 해체했다. 그의 손은 주저함 없이 움직였다. 마치 도살장에서 동물을 해체하는 것처럼 그는 장샤오이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 이 잔혹한 행위는 이미 그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장샤오이의 머리와 몸통, 팔다리를 각각 분리하여 여행 가방과 검은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았다. 끔찍한 작업이 끝난 후 그는 방을 락스로 꼼꼼하게 닦았다. 이 모든 과정은 겉보기에는 무서운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뒤틀린 심리에서 나온 완벽주의적인 행동이었다. 정양푸는 가방을 가지고 방을 나가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주인 왕효연을 마주쳤다. 그녀의 의심에 당황한 그는 가방을 버려둔 채 도망쳤다. 그는 자신이 다시 돌아와 가방을 가져갈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의 자백은 단순한 범죄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파괴한 괴물의 기록이었다. 장샤오이는 단지 그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정양푸의 입에서 나오는 다음 이야기들은 더 많은 여성들의 운명과 그가 벌인 더 끔찍한 범죄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었다. 광기의 뿌리. 뒤틀린 과거 정양푸의 자백은 그가 왜 이토록 잔혹한 연쇄살인범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그의 뒤틀린 심리는 분명히 어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수사팀은 그의 고향인 구이저우성의 외딴 산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양푸의 늙은 부모님이 힘겹게 살고 계셨다. 초라한 집에서 만난 정양푸의 부모님은 아들의 체포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들은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정양푸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의롭고 착한 막내 아들이었다. 그들은 정양푸의 첫 번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양푸에게는 첫사랑이자 아내였던 왕이가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으로 많은 부잣집 아들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오직 정양푸의 순수한 마음과 의협심에 반해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 가난한 정양푸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할 때 그녀는 늘 그를 따뜻하게 응원했다. 한 번은 정양푸가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자신의 짐을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왕이는 그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은 결혼했고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가난은 그들의 사랑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도시의 화려한 삶에 대한 동경과 끝없는 가난에 지쳐가던 왕이는 결국 나이가 훨씬 많지만 부유한 남자에게 빠져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나버렸고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새 삶을 찾아 떠났다. 정양푸는 하루아침에 아내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다. 그의 마음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산산조각났다. 그때부터였어요.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게.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떠난 정양푸는 다시 사랑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친구인 아마이를 만났다. 정양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을 청했고 아마이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조건이 있었다. 집을 사줘.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 아마이는 정양푸의 가난을 알고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결혼의 조건으로 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웠다. 매달 고향에 있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정양푸에게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아마이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집 없이는 절대 결혼 못해. 이 두 번의 뼈아픈 배신은 정양푸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여성이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분노와 아마이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뒤틀린 증오로 변했다. 그는 사랑을 가장해 접근하는 여성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 그는 온라인 세계로 눈을 돌렸다. 현실에 초라한 자신을 숨기고 젊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상의 인물 타거핑을 창조했다. 이 가짜 신부는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미끼가 되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속물들을 심판하는 신이 되고 싶었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괴물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현실의 여성들을 향해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양푸의 과거는 그의 범죄 행각을 설명해주는 가장 끔찍하고도 명확한 증거였다. 한때 사랑을 믿었던 순수한 청년이 어떻게 사랑에 대한 광적인 증오로 가득 찬 연쇄 살인범이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드러나는 또 다른 희생자들.
정량푸의 자백은 룬신 게스트하우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그의 범죄 행각이 장샤오의 한 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경찰은 그의 허름한 임대주택을 수색하며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낡은 노트북, 2대의 휴대전화, 그리고 8개의 가짜 계정이 개설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이 그것이었다. 이 계정들에는 무려 3,000명이 넘는 여성들과의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만약 그가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이 수많은 여성들 중 또 누가 그의 다음 희생자가 되었을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그의 대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들은 정량푸가 한 번에 여러 여성에게 접근하며 각기 다른 가짜 신분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여성에게는 사업가로, 다른 여성에게는 의사나 변호사로 위장했다. 이 모든 대화의 공통점은 그가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여성들의 불행한 현실에 공감하는 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여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교활한 덫이었다. 정량푸의 SNS 대화 기록을 통해 경찰은 장샤오 이외에 2명의 여성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명은 팡펑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광둥성 장먼시 출신이었다. 그녀는 2012년 6월 12일 산터우에 있는 친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받으러 간다고 말하고는 실종되었다. 경찰은 황펑이 정량푸의 계정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량푸에게 황펑에 대해 추궁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계속되는 신문 끝에 그는 결국 그녀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제가 사업가라고 믿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자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정량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격분하여 황펑의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그는 황펑의 시신을 이양시의 한 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 자백은 이양시에서 발생했던 미제 토막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더욱 굳혔다. 그러나 정량푸는 이양시의 미제 사건 시신이 아마이의 것이 아니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그는 아마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량푸의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가 그의 가족을 설득했다. 가족의 눈물과 간절한 호소는 정량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결국 정량푸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마이를 죽인 것도 자신이라고 고백했다. 아마이는 그에게 집을 사주면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다시 느낀 그는 분노를 참지가 못하고 아마이의 목을 졸랐다고 했다. 그는 시신을 토막내어 이양시의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의 자백은 그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었던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정양푸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정의가 말해 3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양시의 미제 사건, 장먼시의 실종 사건, 그리고 산터우의 토막살인 사건.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이 한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가장 잔인한 가해자였다. 정양푸의 자백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멸하고 괴물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끔찍한 경고였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진실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피로 물든 정의의 끝, 정양푸의 자백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3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그의 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다. 수사팀은 그의 임대주택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낡은 노트북,
휴대전화, 그리고 수천 건의 대화 기록은 정양푸의 이중적인 삶과 뒤틀린 심리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그는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낸 타고핑이라는 가상의 가면 뒤에 숨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양푸는 창백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오만함이 아닌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씩 나열했다. 장샤오이 살인사건, 펑펑 살인사건, 그리고 아마이 살인사건. 3명의 여성들이 정양푸의 뒤틀린 정의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었다. 검사는 정양푸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연쇄살인이었음을 강조했다. 피고인 정양푸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며 죄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위는 그저 야만적이고 잔혹한 살인에 불과합니다. 사회의 안녕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검사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법정은 숙연해졌다. 정양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칠라쳐져 지나갔을까?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돈과 배신에 대한 증오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한 뒤늦은 후회였을까? 2014년 3월 21일 산터우시 중급 인민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정양푸의 모든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은 정양푸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엄중히 지적했다. 피고인 정양푸는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이유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극악무도한 행위다. 사회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피고인 정양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순간적으로 술렁거렸다. 정양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피로 물든 정의는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졌다. 그의 광기와 분노는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복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경종을 울렸다. 정양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온라인 세상에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위험, 그리고 한 인간이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끔찍한 경고였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관계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불행한 과거가 한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정양푸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 그의 이야기와 함께 론신 게스트하우스의 비극적인 밤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